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문단의 스타일리스트 서정인의 단편 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본명은 정택, 1936년 전남 순천시에서 태어났으며 1962년 서울대 물리과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같은 해에 사상계 문예 증간호에 후송이 신인상으로 당선되며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1979년 풀브라이트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 털서 대학교에 유학, 1982년 귀국 후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귤. 밤이 조용히 깊어갔다. 박영감은 저녁상을 물린 뒤 내리 2시간을 방 한가운데 덩그렇게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마루 기둥에 켜놓은 외등의 불빛이 뜰에 서 있는 나무들의 그림자들을 구석구석으로 쫓다 말고 창호지에다 발길을 빼앗기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 그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춰주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건이시오. 접니다. 인우예요. 저라니 누군고? 교문동 인우입니다. 누구라고? 들어오게. 문은 안 잠겼네. 도로 딱 붙여두게. 그는 방문을 열고 마루 너머로 문간개를 바라보았다. 무덤처럼 괴괴하던 집안에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토방 위로 썩 나섰다. 아저씨 안녕하셨습니까? 저 인우입니다. 옳지, 너 인우로구나. 참 오랜만이다. 언제 왔느냐?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좀 올라오너라. 그는 마루 건너 사내를 잠시 굽어보고 있다가 일어서서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을 켰다. 사내는 들고 온 술병을 벽 쪽으로 마루 위에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불도 안 켜고 혼자 앉아 계셨습니까? 저는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밤이나 내려가야 눕지. 단전에 힘을 주고 앉아 있으면 눕는 것보다 더 편타. 그래 이게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냐? 5년 만입니다. 사내는 거의 40살이 되어 보였다. 이마가 수치 작은 머릿속으로 훌렁 물러가 있고 주름이 깊이 패어 있어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지도 모른다. 편히 앉아라. 네 어머니 세상 버린 줄은 아느냐?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화병으로 죽었다. 며칠 전에 탈상했다. 누나는 만나봤냐?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저는 소상이 내일인 줄 알고 왔습니다. 지나갔다. 초다새가 기일이다. 내일 무덤에나 가봐라. 내년에 대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대상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다더라. 요즘 1년에 복버서도 흉볼 사람 없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에 서운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서운해? 자식된 도리에 서운하다고.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오느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럼 산소에다가 움막을 치고 3년 거상을 해라. 밥술만 뜰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설마 밥 안 먹고 그 짓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이제까지 사람 노릇을 못했냐? 사람 노릇을 하자면 밥부터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다. 그래, 이제 밥을 먹게 되었느냐? 예, 부지런히 뛰면 밥은 안 굶게 되었습니다. 잘했다. 네 나이 내일 모레면 부록이다. 또 실수하면 이제 젊은 치기로도 보아줄 수가 없어. 2번씩 실수를 받아들일 세상도 아니고. 실수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평생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야 죽는 날까지 실수하고 고치고 실수하고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이다. 너는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네가 할 말이 못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도 너는 안 돼. 저는 실수를 고치면 안 됩니까? 실수를 고치는 것이 안 될 리야 있느냐. 10년 묵은 환자도 지고 들면 그만이다. 실수를 고치기 전에 큰 소리 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겠습니다. 동수는 어디 갔습니까? 집안이 너무 적적합니다. 동수는 서울 있다. 그럼 아저씨 혼자 집을 지키고 계십니까? 동석이가 와 있다. 동석이가요? 인우는 영감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와 어려서 함께 자라난 사이였다. 동수는 그와 동갑이었는데 소심하고 의심이 많아서 착실은 했지만 인품이 없었고, 동생 동석이는 성질이 거칠고 뚝심이 세서 활달은 했지만 경우에 없는 짓이 많았다. 저녁 먹고 지 처하고 영화 보러 갔다. 네 숙모는 미등딸네 집에 다니러 가고. 텔레비전이라도 보시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십니까? 그건 틀어서 뭘 하냐. 재미있는 것도 없고 전기만 달아진다더라. 동수는 서울 창가를 부르더니 소원대로 정근이 되었습니다. 정근이 아니다. 사표 던지고 서울 가서 다방한다. 동수는 15년 동안 국민학교 교사였다. 그는 영감의 집안 형편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석이는 벌이를 합니까? 그 나이에 남의 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무슨 사업을 할 모양이더라. 사업인들 쉽겠습니까?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 연주를 잡는다. 인우는 영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불쌍한 노인 같으니 그는 아들의 말을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고리채를 놓는 그 악착 같은 영감 속에 저렇게 어수룩한 구석도 있었는가 싶었다. 그는 줄 줄만 알았지 펼 줄을 모르는 주먹이 맥없이 풀려서 손가락들 사이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는 듯했다. 아마 사람은 늙어지면 죽기 위해서 조금씩 어리석어지는 모양이었다. 그가 듣기 좋은 말로 노인을 달랬다. 동수는 자상해서 하는 일에 낭패가 없을 것이고, 동석이는 손이 커서 언제고 크게 한몫 잡을 것입니다. 아저씨 노후는 염려 없으시겠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서울 간 동수는 그동안 일이 잘 되어 전셋돈을 뽑아가지고 가게를 산다는구나. 그리고 동석이는 몇이 어울려서 업체를 하나 꾸민단다. 그 애는 원체 친구 속이 좋으니라. 노인은 말하고 나서 방바닥 위로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는 문득 노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불쌍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 자식을 믿는 것이 불행하다면 못 믿을 자식을 믿는다는 뜻이겠고, 늙어서 힘이 빠지게 되면 자식밖에 믿을 것이 없는데 그때 믿을 자식, 못 믿을 자식이 따로 있을 것인가? 아저씨, 지금도 약주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저씨 좋아하시는 정종을 한 병 받아왔습니다. 뭘 그런 비싼 술을 사왔냐? 제가 부엌에 가서 잔을 가져올까요? 집을 만한 안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주는 필요 없고 잔은 여기 있다. 박 씨는 일어서서 등 뒤에 있는 벽장문을 열고 노스의 제기잔 하나를 꺼냈다. 인우는 마루에서 술병을 들여와 포장을 까고 마개를 뽑았다. 영감은 잔을 엄지손가락 끝으로 빙 둘러서 닦아가지고 방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인우가 술병을 기울이자 영감이 얼른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잔이 차기를 기다려서 아무런 유예도 위험도 없이 홀짝 들이켰다.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인우는 빈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노인의 고적감을 눈으로 보았다. 너도 한잔 해라.
노인이 잔을 내밀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한 잔 더 하세요. 그럴 거나 그러면 주불상 베라. 석잔을 하게 되렸다. 노인은 석잔을 했다. 그리고 인우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술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침울해져 갔다. 그는 머리짓을 하는 것인지 조는 것인지 고개를 숙이고 꾸벅꾸벅 했다. 아저씨, 주무십니까? 살살 얘기해라. 안 잔다. 동석이 들어올 시간이 아직 멀었을까요? 만나볼래? 그 미친놈이 든지 난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저녁 먹고 나갔다면서요. 포들이 네 재종숙이 아들 같은 놈한테 맞아서 귀창이 터져가지고 찾아왔다. 그걸 검찰청 서기한테 말해주고 사례로 전해달라고 가지고 온 고구마 2가마를 팔아먹고는 열흘째 행방이 묘연타. 네 재종숙이 고구마 2가마를 더 가져다 놨다만 아직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남자가 밖으로 돌아야지 집안에만 들어박히면 뭘 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재앙이나 안 떨면 다행이다. 동수한테 가서 일이나 도와주고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럽니다. 아무래도 남보다야 나을 텐데요. 동수도 곧 내려올 거다. 거기 버려놓은 일은 어떻게 하고요? 될 턱이 있냐? 지가 퇴직금 날려보내면 어디로 갈 거냐? 집으로 끼대 들어오는 수밖에 더 있더냐? 오래 사는 것도 욕이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오복 중에 첫째가 숲니다. 옳은 말이다. 욕 없이 복이 있고 복이 있는데 욕이 없겠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환갑진갑 지나봐야 경로당 옆에도 못 갑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아. 그래. 이제는 너도 밥벌이를 한다고 했겠다. 예, 구멍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탄? 해야지. 도둑질 말고는 뭐든지 해야 된다. 기아 털털이가 한 대인데 내년쯤 타이탄 한 대를 구입할까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해라. 19공탄도 하고 중탄도 하겠구나. 부지런히 해라. 예, 부지런히 뜁니다. 그래서 밥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값을 해야겠습니다. 해야지. 해야 하고 말고 집 앞 지가 벌어먹으려고 구멍탄 배달하는 것부터가 사람 노릇이다만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한량이 없다. 제가 가져간 쌀이 장리벼인 줄은 잘 압니다. 10섬이 1년이면 15섬, 2년이면 22섬, 3년이면 30석섬, 4년이면 50섬, 5년이면 75섬이 됩니다. 그러나 제 형편이 아직 그렇게까지 펴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방자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 임의로 3부씩만 쳐서 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년이면 10석섬, 2년이면 17섬, 3년이면 22섬, 4년이면 28섬, 5년이면 37섬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저씨? 제가 훗날은 기약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쌀 37가마 돈만 쳐서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돈은 자네 누이에게 갖다 주게. 예? 물론 누이한테도 갑니다. 아들이 못한 노릇 딸이 하느라고 고충인들 오죽했겠습니까? 37가마면 75가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안 할 말로 제가 원금조로 10가마만 드린다고 해도 어떡하시겠습니까? 참 막말로 제가 떼어먹으면 또 어떡하시겠어요? 모르는 모양이구나. 자네 누이가 15가마를 갚았어. 벌써 옛날 얘기야. 예? 갚아요? 그럼 올해가 몇 해째인데 여태 그대로 있어? 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가로등 없는 캄캄한 골목길을 미친 듯이 뛰어갔다. 포장된 큰 길이 길가 가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불빛을 받아 흐끄무레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멈춰서서 그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가 30년을 하루같이 걸어 다녔던 길이었다.
지난 5년 동안의 공백도 그 길이 그에게 대해서 갖는 친밀감을 덜지 못했다. 그는 30년 묵은 옛길을, 그것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새로움을 가지고 쏘아보았다. 길을 건너 청과전에는 귤과 노랑, 파랑, 빨강 사과들이 탐스럽게 쌓여 있었다. 그는 문득 손가락들을 바짝 말아서 쥐는 태권도식 주먹으로 그 과일들을 내리치고 싶은 격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리로 건너갔다. 그리고 주먹을 내리치는 대신에 귤 2개를 샀다. 죽지 않으니까 만나는군.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어깨에다 손을 얹었다. 동석이었다. 인우는 그를 냉랭하게 쏘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한 장 걸친 모양인지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그들은 악수를 했다. 오래간만이구나. 잘 있었냐? 나는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좀 가봐야겠다. 인우가 말했다. 다방 말이요? 나도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할까? 동석은 인우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왔다. 인우는 으스스 등줄기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지금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고개를 획 돌려 동석을 처음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자신이 지키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짜하게 온몸을 휩쓸었다. 미스김도 잘 있어. 다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뾰족뾰족 신경이 곤두선 등짝에다가 동석이가 말을 던졌다. 인우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조금 있으면 그가 제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우는 한쪽 구석으로 갔다. 또 와서 미안해. 등 뒤에서 동석이가 계산대 뒤에 앉아있는 여자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손님들 두엇이 텔레비전 상자 앞에 앉아서 턱들을 쳐들고 희극을 구경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가 다가가자 그의 처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는 말없이 맞은편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숙님은 뵈었어요? 아저씨 술 한 잔 따라 드리느라고 늦었어. 그가 두 어깨 사이로 얼굴을 깊숙이 묻고 말했다. 야, 김양도 와 있었구만. 동석이가 다가오면서 말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동석이는 불 붙인 담배를 이빨 사이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인우 옆자리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너는 형수라는 말도 모르냐? 아, 참 그렇게 되나? 실례. 촌수가 이제 멀고도 가깝게 되었군. 여보, 갑시다. 인우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귤 2개를 한 손으로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병사리 가자면 버스를 조금 기다려야 될 거요. 추운데 여기서 기다리시지.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나는 지금 가봐야겠다. 하긴 택시 잡아타면 금방 갈 거요. 돈 벌었다고 소문났던데 나 차 한 잔 안 사주려? 너 차 사줄 돈은 아직 못 벌었다. 병살이 이사간 집이 어디껜지나 아시오? 국민학교 정문 앞이라 찾기는 쉬울 거요. 인우는 아내가 마신 차 2잔 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차가 없었다. 지붕에 불을 켜고 달리는 차들도 손을 들면 이상하게 못 본 척하고 달아나 버렸다. 책방 앞에 빈 차가 지붕에 불을 켜놓고 서 있었는데 그가 다가가자 운전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운전수들은 손님이 필요 없을 때에는 대단히 불친절할 줄 알았다. 차 못 잡았소. 힘들 거요. 특급 들어올 시간만 되면 동네 택시들이 역으로 다 몰린단 말이야. 동석이가 다방을 나와 그들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아무 데서나 태우면 됐지. 역 손님만 손님이냐? 특급 손님 받아서 30리, 50리 갈 사람들 합승시키는 것이 시내 평살이 뛰는 것보다야 나을 거 아니여. 버스를 타야겠군. 10분 있으면 한 대 굴러올 거요. 시내버스도 시간 정해놓고 뛰냐? 배차 간격이 30분이요. 첫 차가 몇 시인데? 그건 알아 뭘 허우? 이 앞차가 20분 전에 있었어.
내가 그 차에서 내렸소. 저기 푸주간 옆에 뭐가 하나 생겼구나. 갑시다. 10분이면 한 잔 입가심하고 남겠소. 10분에 어떻게 한 잔을 해? 앞으로 30분은 버스가 없을 거다. 방금 한 대 지나갔어. 그는 동석의 뒤를 따라 대포집을 향했다. 그러나 그때 등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다. 그리고 버스가 불빛을 출렁이면서 달려왔다. 그는 아내에게로 갔다. 그리고 다음 차로 갈 테니 먼저 가라고 이르고 아내를 차에 태웠다. 앞으로 30분 동안은 진짜 버스가 없겠군. 술집으로 들어가면서 인우가 말했다. 곧 또 하나 올 거요. 30분 배차라면서. 노선이 둘이요. 그들은 마주 앉아서 생소주를 들이켰다. 너는 임마 미친놈처럼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들어가거라. 두 잔째 잔을 내면서 인우가 말했다. 5년씩이나 돌아다닌 사람도 있으려고. 동석이가 말했다. 그리고 빈잔에다 술을 부었다. 오냐, 열흘 정도 집 비워가지고는 부모 임종 놓치지 않을 거다. 열흘이라니. 10달을 가도 간 곳만 가르쳐주면 부모 임종 못하겠어? 그래, 많이 해라. 기다렸다가 많이 해. 영감태기가 배꼽 밑에 힘주고 앉아서 대반야 배꼽 밑 해경이나 외우고 있었나? 동수는 서울서 다방나고 너는 여기서 회사 꾸민다고 하더라. 다방하고 회사는 조금 있어야겠어. 꼴뚜기젓 구멍가게를 내도 돈이 있어야 내지. 가게 내자고 돈 버냐? 돈 벌자고 가게 내지. 장리쌀이라도 한 10가마 있어야지. 빈손 채줘야 무슨 재미로 하겠어. 고구마 2가마 가지고는 안 되겠더냐? 아무리 고구마 2푸대 짊어지고 밤중에 어떻게 다른 박질을 해. 같이 가는 큰애기 고무신짝 벗겨질라고? 그는 술을 털어넣었다. 인우도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술잔을 들어 술을 목구멍 속으로 탁 털어넣었다. 처녀 같기도 하고 각시 같기도 한 여자가 돼지고기 비계살 삶은 것을 10개 썰어서 내왔다. 우리 영선네는 눈치가 빨라서 고무신짝 끌고 야밤도주는 안 할 거야. 부지런히 내와 맞돈이다. 동국민학교 놀러가자. 인우가 말했다. 거기가 조용할까? 활터가 났잖아. 멀어. 가까운 데로 가자. 가깝기야 앉은 자리가 제일 가깝지. 너 내가 태권도 몇 급인지 알지? 장갑을 껴. 쳐라. 인우가 일어서서 백가죽에 힘을 주고 어금니를 깨물었다. 먼저 쳐. 동석이도 일어섰다. 그럼 친다. 인우의 주먹이 동석이에게 날아갔다. 동석이는 비틀거렸지만 뒤 벽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동석이가 인우를 쳤다. 인우는 넘어지면서 탁자를 쓰러뜨렸다. 술병이 뒹굴고 잔들이 날고 접시들이 소리를 내면서 깨졌다. 인우가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일어섰다. 주모가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다. 다행히 좁은 술청에는 딴 손님들이 없었다. 왜들 이래요, 왜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인우가 넘어진 탁자를 밀어붙이고 동석이에게 다가가서 2번째 주먹을 먹였다. 이번에는 동석이도 비틀거리다가 한 손으로 땅을 짚었다. 그는 동석이가 일어서기를 기다렸다. 동석이는 엉덩이로 퍼진 몸의 무게를 긁어모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인우에게 덤벼드는 대신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아서 거기 있는 탁자에 엎드려 상처 입은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 인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집에 먼저 간 줄 알았던 아내가 입구께에 서 있었다. 그는 주모에게로 갔다. 여기 얼마요? 깨진 것까지. 그는 셈을 했다. 그리고 아내를 돌려 세워서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달아오른 그의 뺨위로 시원하게 불어왔다. 병원으로 가요. 아내가 손수건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주면서 말했다. 그녀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병원은 집에 가면 빨간 물약이 있겠지. 차를 잡아야겠어. 저기 약방이 있어요. 제가 가서 약을 사올까요? 가방은 놔두고 가지. 그녀는 손수건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약방으로 갔다. 그녀가 막 돌아섰을 때 술집 문이 열리고 동석이가 나왔다. 선불 맞은 들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던 흔적은 말끔히 가셔 있었다. 그러나 아까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지는 않았다. 그가 인우에게 귤 하나를 던졌다. 내일 혹시 내가 보고 싶더라도 우리 집으로 날 찾아올 생각은 말어. 지금 집에 들어가면 내일 또 집을 나와서 한 열흘 못 들어가게 될 테니까. 네가 보고 싶게 될지 모르겠다. 눈탱이를 계란으로 잘 문지르기나 해라. 인우가 대답했다. 동석은 손바닥에 남은 귤 하나를 호도처럼 굴리면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인우는 가방을 들고 약방 쪽으로 갔다. 그의 아내는 한참이 되어서야 약 꾸러미를 들고 약방에서 나왔다. 그들은 빈 차를 잡아탔다. 차가 포장도로를 지나 자갈길을 울퉁불퉁 달리고 있을 때 인우가 뒤로 벌떡 기대앉은 채 입을 열었다. 쌀 10가마 장리를 끄는데 5년이 걸렸어. 그동안 어머니가 죽고 누이는 집을 팔아서 촌으로 갔어. 그런데 그 장리쌀이 4년 전에 청산이 되었다는군. 누가 갚았어요? 고모가 갚았어요?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집도 팔았겠지? 고모란 그들의 4살 난 아들 준의 고모를 뜻했다. 나는 장리 영감이 그렇게 지독한 줄은 몰랐어. 당자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싸웠어요? 영감과 싸울 수는 없잖아.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누님이 죄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나는 말버릇이 고약해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 애야 원래 말 가려서 하는 애가 아니지. 고맙게도 건방지게 굴어준다 싶었어. 핑계가 있어야 했거든.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왜 치고받고 해요? 치니까 받았겠지. 그게 좀 이상하긴 해. 아마 당신한테 원한이 있는 모양이야.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저한테 청혼을 먼저 한 것은 그 사람 쪽이었어요. 나야 먼저고 나중이고 있었어. 앞뒤 없이 달려들었지.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어요. 아빠나 저나 원한을 살 건 없지 않아요? 새치기를 당한 기분이었겠지. 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도 싫다고 그랬어? 고리대금업집 아들은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무 분명히 말을 했군. 그럴 때는 궁합이 안 맞다든가 해서 어물쩍하게 어른들이 하는 대로 못 이기는 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물쩍하게 해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애와 내가 남이었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야. 더구나 우린 같이 자랐거든. 그의 누이의 집은 편지에 적힌 대로 평사국민학교 정문 앞 이발소의 안집이었다. 절름발이 그의 자영은 술에 녹아떨어져서 코를 불며 자고 있었다. 그가 떠날 때 국민학교 다니던 애들은 졸업을 해서 하나는 서울로 직공살이를 떠났고 또 하나는 시내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모양이었다. 지금 애비 옆에서 누더기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것들은 그때 방바닥을 불불 기어다니던 젖대기였거나 머리통에 숫구멍도 덜 여문 갓난애였다. 그리고 지금 애미 품에 안겨 젖먹이 하나가 자면서 젖을 빨고 있었다. 그의 누이는 못 먹고 고생을 해서 팍 쭈그러져 있었다. 그는 5년 묵은 안부말이 다 오가기도 전에 장리쌀 이야기를 꺼냈다. 하기는 그것이 빠지면 안부 이야기가 될 턱이 없었다. 어떻게 하냐. 먹은 사람이 갚아야지. 너를 보고 준 쌀이지만 네가 쌀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빚 갚고 1년 양식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지. 그 아저씨 쌀이 어떤 쌀이라고 그냥 먹고 배기냐. 길어난 쌀은 관두고 갖다 먹은 쌀만이라도 들여놓으라는 데는 할 말이 없더라. 갖다 먹은 쌀만 들여놓다니 10가마만 챙기라고 하더라.
5 가마는 그만두고. 그래? 영감이 그것만 받아? 아들이 쉬러 갔으니 받았을 거 아니냐? 동수가? 동수냐 동석이냐 둘째 말이다. 허, 그 영감이 어떤 영감인데 원전만 받았겠소? 그래, 쌀 10가마 팔면서 집을 내놨단 말이오. 어머니는 몸져 눕고 집은 그 뒤로 쪼들려서 이리로 옮겨 앉았지. 엄마는 노환이었고. 그때 절름발이 이발사가 부석부석 머리를 긁적이며 일어나 앉았다. 그는 조금 전에 잠이 깨었는지 제법 조리 있게 왔으면 잔 올리고 곡부터 해야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리끼 대접을 끌어당겨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인우는 입술을 가리고 있던 손수건을 떼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의 아내는 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머리를 풀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귤을 호두처럼 돌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주인공 인우입니다. 그러나 다 읽고 나니 고리대금업자 박영감의 존재가 일종의 인간적인 희망을 띠고 다가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